가기 사는 다시 약간 시작. 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아 그래도 뭐 옛날에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은 맞추는데 한 석 달 이상 걸렸는데 굉장히 잘 맞추시는 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중국 시황 여러분 만나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다양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좀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망원경도 나왔고 현미경도 나왔고 판다도. 네, 뭐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저의 아이디어는 거의 박살이 났다. 왜 아저씨 톤이냐, 그거밖에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 좀 몰아봐 주십시오. 그 현미경 나온 이유는 보니까 아주 깊이 판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중국 본토 증시는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0.45% 하락, 심천 성문지수 2.14% 하락. 많이 빠졌네. 네. 홍콩은 아직 장 마감 전인데 네. 홍콩 항생지수가 0.45% 하락, 테크지수가 1.35% 하락. 그래서 오늘은 심천 성문지수가 2%대 낙폭이 가장 컸고요. 예,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1월부터 8월 말까지 거의 테크주 위주로 쭉 갔고요. 네. 근데 8월 말까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 다 마무리되고 네. 보통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8월 말 9월 초에 이렇게 상반기 실적 시즌이 완료되는 요 타이밍에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긴 해요. 매년마다. 네. 네. 오르긴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3일 내일이 열병식이 있잖아요. 네. 이번이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겸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 그래서 이게 열병식이긴 하지만 열병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80주년이기 때문에 같은 열병식이지만 네, 저번에 70주년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열병식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저는 이번 열병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까지 중국이 했던 열병식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물론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 교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의 근현대사를 배울 때 어떻게 보면 반파시즘 전쟁에서 아시아 서민들의 그런 기여보다는 서구의 그 기여도가 더 중심적으로 부각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즉 1945년도 일본 패망이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항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자주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졌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나라마다 그 서사나 그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G2 간의 이런 힘겨루기 근데 단순히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그 각종 다양한 무기들이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무기가 가장 톱급의 무기는 아니에요. 네. 항상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래서 비밀병기는 따로 숨겨놨다. 네, 각국 정상들이 이 열병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위인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식이 그거구나. 저기 자기의 위력 과시용이구나.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 동창들 친구들이 이런 거를 동향이나 국제 정세 자유롭게 토크할 때 하는 말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나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나라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든가 그냥 중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예요? 대리인도 있고요. 그리고 침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고에 우리 이 정도니까 칠라면 이거보다 더 센 것도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 잘 보고 행동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저는 이번 열병식이 전 세계 평화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전쟁 핵 억지력 같은 전쟁 억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 표현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증시랑 보통 열병식이 증시랑 직결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열병식을 앞두고 약간의 관망세 그런 분위기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권해드릴 점은 9월 3일 열병식 이후에 전 세계 서방이든 아시아든 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이번 열병식 이후에 중국에 대해 어떤 톤으로 보도하는지 지역별로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북한도 열병식을 자주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칠라면 이거 우리 쓸 수 있으니 그거 각오하고 때리세요. 뭐 이런 거를 보여줬으니까 사실상 제발 때리지 마. 뭐 이런 톤이라는 거죠. 열병식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중국의 열병식이 세계 평화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네. 네. 예.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중 업종별로 상승한 업종은 대체로 은행, 뭐 귀금속, 석유 이런 업종 위주로만 올랐고 대부분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그중에 중국이랑 홍콩을 불문하고 낙폭이 큰 업종은 반도체, 통신 장비가 5%대 하락했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 외에 거기가. 전자, 부품,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이 4%대 하락했어요. 네, 그동안은 많이 올랐던 게 빠졌고 그냥 그저 그랬던 게 좀 오르고 그런 흐름이네요. 그리고 어제 홍콩 종목 중에 알리바바가 18% 급등했잖아요. 오늘 알리바바는 한 1%대 지금 하락 중에 있어요. 잘 버텼네. 테크 주식이 빠졌는데 당연히 빠졌어야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잘 버텼네.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스팟성으로 뭔가 하나 그 중국 현지에서 떠돌았는데요. 보통 중국 현지 대형 증권사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IB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고하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약간 애매한 의견이 섞인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 그 리포트 핵심이 세 가지네. 첫 번째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의 은행 예금 중에 상당 부분이 비은행 예금으로 좀 많이 옮겨갔잖아요. 은행 예금이 은행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연관된 가능성이 있거나 그냥 예금이거나. 비은행 예금은 주식이나 펀드, 보험 이쪽을 말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특히 많이 이동해 갔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런 은행 예금이 비은행 예금으로 옮겨가는 이런 강도나 잠재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냐. 그 두 번째는 10년 전에 2015년, 16년 때 중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좀 경험 부족한 것도 있고. 근데 계속 증시가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 만약 어떤 중국 금융당국의 수용 범위를 초과한 조금 과열된 상황이 나오면 금융당국에서 약간은 톤다운 시킬 수 있다. 2015년에 정말 초단기 초극 등을 하는 바람에 지수가 3배가 올랐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그 다음에 후 폭풍이 거세서 오른 속도도 미친 속도였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더 미친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괜히 중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냥 인생이 망가진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정보를 좀 잘못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본 게 사실은 중국 투자를 한 게 그 외국인들은 꽤나 이후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2015년 고점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도경 거기 6,000포인트도 갔었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찾아보니까 과거에 정말로 많이 갔더라고요. 2015년이 세 번째로 높았던 장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차트를 보면 길게 이렇게 삐쭉 제가 조금 이따 차트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찾으면 되는 거를. 네. 어쨌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짚은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에서 내세운 경기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기대는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약간 오늘 장중에 나온 모건 스탠리 이런 중국 경제 증시에 대한 의견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가 짙고요. 그리고 업종이나 개별 종목까지 일일이 따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한번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 잠깐만 조금 시간이 걸리네.
지금 네.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이 색다른 흐름이긴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아주 고점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때 그 아주 좋았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삐죽 쓴 게 아까 자주 얘기드렸던 2015년이고요. 그럼 지금 올라오는 거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오는 게 조금 보통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상당히 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거라서 네. 예,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지금 올해 장세를 네. 견인한 모멘텀 자체가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소식. 다음은 어제 많이 거론된 게 BYD의 2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 어제 사실 준비했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BYD가 지금까지 뭐 성장한 특징 중 하나가 아주 판매량, 뭐 생산량, 이익률 다 고성장. 네.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BYD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순이익이 14% 증가했어요. 이거는 상반기 기준. 근데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보면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지배주 순이익 100% 증가. 1분기고요. 총 이익률이 20.1%. 하지만 2분기에 들어서서 2분기 기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지배주 순이익 30% 감소, 네. 총 이익률 16.3%. 그러니까 감소는 하긴 했습니다. 이익률이 16%면 자동차 회사 16%는 나쁜 건 아니야.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워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배주 수익이 100%씩 증가했다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이죠. 네. 2분기에 지배주 순이익이 30% 감소한 게 조금 실망감을 줬고요. 그래서 8월 29일 장 마감 후에 요거 실적 공시가 나왔으니까 주가는 9월 1일부터 반영이 돼요. 9월 1일 어제 BYD가 심천과 홍콩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심천 종목은 어제 3.82% 하락했고 오늘도 좀 약보합이고요. 홍콩 종목은 어제 5.24% 하락했고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BYD. 네. 네네. BYD가 양쪽 시장에 다 상장되어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2분기 지배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뭐 감소는 당연히 안 좋은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는데 순이익률이 감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2분기 들어서서 중국 국내의 전기차 업체들 간의 백열화된 이런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가격전이죠. 네, 그러니까 100개 회사가 이제 10개 단위 수준으로 추려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회사들끼리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데 다들 공급이 적지 않으니 그걸 팔기 위해서 할인을 왕창 치고 있다. 할인 행사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기차에 점점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융합돼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BYD 그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그 전기차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이 들어가면 한 대당 원가가 한 원화로 98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판매량이 늘어나도 이런 비용이 추가되고 2분기에 또 과당 경쟁이나 백열화된 치열한 이런 전쟁 때문에 단가를 시장에 맞춰서 낮출 수밖에 없고 낮추는 방법이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 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변동될지 또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8월 29일 공시가 나온 후에 현지에서는 이게 순이익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어쩌면 2분기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냐. 3분기, 4분기는 뭐 숫자가 바로 호전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BYD의 지배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감소. 입장에 따라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기님이 지금 중국인이에요. 그 BYD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가 나온 다음에 BYD 주가가 이틀 연속 좀 하락했죠. 그러면 중국인 투자자 BYD를 갖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성향에 따라 틀리지. 그냥 일반인들은 아씨 내 주식 빠졌네. 아씨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고. 예를 들어 BYD가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 땡큐. 오랜만에 싸졌네.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입장을 바꿔서 BYD가 2021년이 BYD 전기차 해외 수출이 원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해외 수출이 고성장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BYD가 판매량이 215만 대인데
수출량은 46만 대.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판매량 성장률은 한 20-30%인데 수출의 성장성이 128%예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상륙을 했죠. 버스가 먼저 상륙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매장도 생기면서 뭐였지? 뭐였더라? 아, 이름 까먹었다. 아이토. 아이토. 그거는 화웨이고. 저기 뭐더라? 무슨 3인가 들어왔어요. 네. 네, 약간 SUV로. 오토 3. 네, 뭐 이름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거는 BYD 전체 글로벌 시장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중국 국내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반영해요. 그러면 네. 오히려 국내가 치열해질수록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에 더 힘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본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선전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에 갔는데 그 1년 반 전 재작년 11월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미 전기차가 거의 절반이야. 왜냐하면 BYD의 고장이잖아요. 선전이. 네. 택시 다 BYD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니라 올해 얼마 전에 그 저기야 어디야 후젠성 네. 부조시 갔더니 거긴 절반 안 돼. 네. 절반은 안 되는데 꽤 많아. 신차는 절반이 훨씬 넘어.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네.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 통계치를 보면 매월 신차 판매 중에 내연차 전기차를 합친 신차 판매 중에 100대 중에 한 45대가 전기차예요. 이 45대 중에 반이 순수 전기차고 반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중국인들이 신차 2대를 사면 그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좀 이해가 남부는 그냥 다 전기차로 휘감을 것 같아. 왜 이게 추운 동네에서 힘을 못 쓰는 거지. 따뜻한 동네는 되게 좋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북방 출신인 저도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인데요. 네. 아버지 80년대생이에요. 네, 55년생인데 네. 8년 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버지도 그 연령대가 있어서 옛날에 미국차, 독일차에 대한 그런 감성이 네. 8년 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꿨고 네. 요즘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순수 전기차를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화웨이로 하세요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야, 중국 분들은 화웨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러면 우리 이제 주요국 전기차 수출입 동향을 한번 지금 볼까요? 네. 지금 보고 네. 그리고 BYD의 해외 수출 동향에서 이런 기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마 전 세계 전기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BYD가 자사 전용 자동차 운반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BYD가 이미 전 세계 1위가 됐지만 이미 2022년 10월에 BYD가 자사 자금으로 8척의 자사 전용 자동차 운반선을 주문했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 8척, 8척 중에 이미 7척이 인도되거나 또는 매주 또는 격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한 척당 7,000대가 들어가요. 전기차. 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네. 어제 그 전기차나 그 공급 과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 그림이 뭐냐면 국가별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국을 예로 들게요. 네. 한국의 전체 생산량, 여기서 생산량은 자국 공장에서 생산한 거예요. 전기차를? 자동차, 전기차. 네. 그 한국의 경우 한국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중에 69.2%는 수출용이에요. 네. 그리고 독일, 일본, 한국이 제일 높죠. 그리고 네. 미국은 31%밖에 안 되고 중국은 지금 23.5%밖에 안 돼요.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020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쭉 보시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중에 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 한국은 원래부터 수출이 많았고 독일도 원래부터 수출이 많았던 나라고 일본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워낙 안 만들다가 만드니까 수출이 네. 늘어나는 것 같고 중국은 수출을 안 하다가 하니까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예, 미국은 저거 뭐 대부분 테슬라겠지 뭐 테슬라 판매가 뭐 그래도 꾸준히 느네요. 그런 모습 확인할 만약 수 있네요. 올해가 네.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 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악재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타봤는데요. 1년 그 새 차는 좋아. 네. 문제가 오래된 차가 나쁘더라. 내구성은 아직 조금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가격대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싸구려만 타서 그런가? 이거는 기준이 통일적인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홍치도 타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예를 들어 BYD의
전기차 중에 원화로 2천만 원대에서 2억 원대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BYD 전기차를 평가할 때 어떻게 2억 원짜리 전기차를 2천만 원짜리 전기차로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네네네. 아니야, 그 저기 진짜 미안한데 그 비싼 걸 잘 못 만들어.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비싼 건 잘 못 만들더라고. 한국도 딱히 잘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아니, 한국 잘 만들어 무슨 소리야? 한국은 딱 고급차는 야, 진짜 고급이다. 지금 전기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급차들은 아니 모든 차를 통해서 고급차를 딱 만들 때 고급스럽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내가 보니까 중국 대중차는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고급차를 가면 요거는 5년 또는 10년 후에 생산량, 판매량 데이터로 확인하시죠. 아, 네, 그러시죠. 네. 자존심 건드린 건 아니죠? 아니요, 괜찮죠? 전혀. 네, 괜찮아요. 저는 네. 결과 중국은 길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결과물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오기 전부터 한국 자동차, 그때는 내연차 시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 중국 소비자예요. 나쁜, 좋은. 약간 왜냐면 상해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담당했던 고객사가 상하이 GM이었어요. 네, 상하이 GM. 근데 네. 상하이 GM이 그때 2000년 초반에 항상 신차 출시할 때 충돌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지. 충돌 시험을 항상 한국 차랑 일본 차랑 했어요. 하지만 한국 차랑 했을 때 충돌 시험 결과가 가장 잘 나왔어요. 아, 한국차가 찌그러졌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매주 그 고객사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한국차에 대한 그런 잘 찌그러진다. 약간의 선입견이 몇 년도인데? 생겼어요. 그때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하고는 지금 갈목 성장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 그때는 그랬거든. 현대차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도요타하고 비교해봤을 때 막 그랬더니 현대차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도요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도요타는 세계 탑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데 지금은 도요타의 점유율을 깨잖아. 그때하고 천지차이야. 한국도 많이 변했어.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차를 비교할 때 한국 또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독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한데요. 중국이 상해랑 북경에서 매년 번갈아 가면서 모터쇼를 하잖아요. 네네. 2004년에 모터쇼 때 이미 독일 쪽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딱 한마디.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는 과거의 선생님이 지금은 온순한 학생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전기차 대표 업체라면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작년 초쯤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 관세 장벽이라는 게 없으면 중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 업체를 다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정확하게 저가 기억하는 센텐스는 이거예요. 앞으로 10개의 전기차 업체가 남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 전기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200개국 시장에서 미국은 사실 3점 몇 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기차는 사실 미국에서만 주로 근데 BYD만 해도 지금 이미 80개 이상 나라에 동시.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 많이 가서 이제 고마해야 되는데 잠깐 더 하면 아니 예를 들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중국 전기차의 기계적 성능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못 믿겠다. 왜냐하면 좀 오래된 차 타보니까 덜컹덜컹 소리 나고 이게 왜 이래 막 이러고 놀랬어. 우리 한국 차는 그 정도는 없어. 그런 건 없어. 기계적으로 오래됐다고 그렇게까지 차가 헐렁거리진 않는데 근데 결국은 미래 자동차 성패는 기계적인 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쫓아올 테니까 그 차이는 줄어들 거고 우리가 뭐 독일과 일본과 줄어들었듯이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잖아요. 결국 소프트웨어는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많다 이거죠. 이 자신이 있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2일 현 시점에서 중국과 한국 전기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에게는. 네. 그리고 지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제력에 따라 사는 그 가격대가 다르지만 그러면 유럽 고객들이 왜 BYD, 왜 중국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수입할까요? 싸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럴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싸니까.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해서 장사했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한국이 점점 존재감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좀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현대차 관계자분들 들으셨죠? 자, 현대차 지금 이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이 자신감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 엄청 뿜뿜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생산 대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뭐 명백하잖아요. 사실이 그런 거니까 1,400만 대 정도 만들지 않아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네. 전 세계 수출량, 뭐 수입량 그런 거 보시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네. 네. 1,400만 대면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네. 가격, 뭐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중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나 거기서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네. 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투덜거림에 있다. 우리 자동차 한번 만들면은 잘못 만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폭격이야.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AI, 휴머노이드 이런 시대인데 이런 AI 산업 혁명에서 아니. 네. 그게 아니고 한국은 차를 좀 잘못 만들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회사한테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 근데 욕을 20년간 먹고 나니까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어. 굉장히 좋아졌어. 근데 난 궁금한 건 중국 소비자들도 우리 한국 소비자들처럼 중국 자동차 업체는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왜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 또 이 돈 이 정도 받고 더 잘 만들어야지. 막 이런 투덜거림이나 이렇게 회사들한테 잘하라고 일종의 촉구 비슷하지만 비난과 촉구가 섞여 있는 그런 걸 많이 하냐? 저는 회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다 만족하고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은 어떤가? 우리 한국 사람은 컴플레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국내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 비중이 한 7-80% 되죠. 네, 한국 시장은. 네,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은 지금은 경쟁을 통해서 지금 외국계 브랜드는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고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국내 대부분 전기차 소비하는 구매자들은 다 중국의 그 브랜드 중에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라서 그렇게 사고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주 특별한 시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물론 한국도 한때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미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현지 공장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배터리를 그렇고 밸류체를 다 아직도 한국만의 그 옛날 감성을 지키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좀 오만스럽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지금 최근 몇 개월 방송에서 저는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두뇌 속에서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아, 그렇다. 아직은 점점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생산량, 판매량, 뭐 이익률 여러 가지 뭐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 얼마 또 올라갔냐. 그러니까 이미 제 선에서는 2022년 10월 BYD가 자사 자금으로 8척의 자사 전용 자동차 운반선을 주문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미 끝났어요. 수출을 준비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미 그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찐닝 선생님 이름 잘 지어주시고요. 우리 찐닝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국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은 현대차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현대차에 계신 분들은 현장의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마디만 할게요. 만약 이 한국의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없다면 그 미국 외의 전 세계 199개 시장에서 뭐로 경쟁하고 갈 거냐. 영원히 미국 시장으로 먹고 살 수 없어요. 네네네. 전 세계 70억 중에 미국 인구는 3.4억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량 차이에 의한 가격 격차가 사실은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물량에 의한 가격 경쟁력 이게 굉장히 크다고요. 예, 저는 그거 느끼는데 어쨌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토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자꾸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가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중국 시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 어떤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그래서
2배 했어. 제가 2배. 너무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우리 빠르게 한 2.5배속으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 너무 길었어. 자, 오늘도 함께 이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